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 교육학과 이성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탁월한 연사를 모셨는데요. 한 분은 김현철 교수님이십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현재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한 25분 정도 해주실 거고요. 토론으로는 임일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임일 교수님께서는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이시고 AI 혁신연구원 부원장 및 AI 미래혁신센터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예. 먼저 김현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클루시브 AI의 퓨처에 대해서 대학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인스티튜션 글로벌 이퀴리가 주제이고요. 사실 얼마 전에 교육부 주관에서 교육부 주관에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학이 앞으로 미래 AI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탤런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막대 그래프에 중국, 미국에서 AI 탤런트가 제일 많이 태어나고 그들이 어디서 공부하는가 봤더니 미국 중간에 있는 게 어디서 공부하느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일하느냐 보면은 가장 많이 태어나서 일하는 곳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숫자, 여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사람보다도 더 적고 우리나라는 순유출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양강 구도를 갖고 있는 것들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인재 영역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이니퀄리티도 상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within country inequality보다도 between country inequality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단순히 기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AI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느껴지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최근 기업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한 30%, 50%의 생산성 향상으로까지 아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원인들이 사실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의 디퓨전, 얼마나 써서 얼마나 생산성이 바뀌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갈지는 사실은 우리가 제도로서 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탤런트, 인스티튜션, experimentation 이 세 가지 크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탤런트가 우리가 좀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저는 M-shape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M-shape 탤런트는 뭐냐 하면 요 밑에 이제 여기 있는데요. First pillar는 내가 한 도메인에 정말 잘 아는 전문가가 또 다른 필드를 연장해 나가는데 그걸 AI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고, 여기에 이제 R가 되는 V, 그래서 Empathy, Communication, Ethics, Creativity, 그다음에 Critical Thinking까지 같이 있는 이 비인지적 기능이 R가 되어서 M-shape 한 사람들이 AI 시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스티튜션입니다. 인스티튜션은 사실 제가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이렇게 AI가 도입되고 학제 간 학문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 대학은 에이자일하고 오픈 유니버시티를 향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예로 이렇게 한 대략
이제 지금 이제 무전공 입학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넘어서 이제 아카데미 클러스터도 대략 한 대여섯 개 정도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좀 크게 묶고 학생들도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교수들도 적어도 이 6가지 영역 안에서 사실 이 안에서 다양한 대화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비트윈 클러스터 안에서도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원장으로 있는 인구와 인재 연구원이 좀 그런 역할을 저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다학제 간 교수님들 오셔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AI의 실제적인 엑스페리멘테이션을 할 때 우리가 좀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이 특정 정해진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학 연구자들이 대학 아니 될 수도 있고요. 정부랑 잘 논의를 해서 일정 규제 샌드박스라 하면 일정 기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챌린지를 해보고 그 안에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아내고 그거를 이제 가이드레일을 잘 갖춰진 상태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사회로 좀 더 나가는 거에 대학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GIF 행사니까 디벨로핑 컨트리에는 이 AI 혁명이 어떤 임플리케이션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 지금 opportunity가 있고 threat이 있는데요. opportunity는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많은 국가들이 랜드라인 전화기를 랜드라인으로 하기 전에 셀러폰이 등장해서 랜드라인을 점프를 이제 그걸 넘어서서 바로 셀러폰으로 갔듯이 이 사실 AI는 추격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추격할 수 있는 로우 코스트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또 동시에 이게 만만치게는 않은 게 AI를 상용할 때 AI를 상용화시키고 AI를 발전시킬 때 데이터, 탤런트, 컴퓨팅 파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디벨롭 컨트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거를 그냥 놔뒀을 때는 아마도 이니퀄리티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AI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면 맨 위에 도메스틱 레벨에서 우리가 잘 AI 기술을 잘 발전시켜야죠. 세이프티를 잘 갖춘 상태에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이제 AI 지금 양대 강국이 과연 서스테이너블 AI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엄청 AI 기술 발전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AI의 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라이드의 차터가 이게 오른쪽 보시면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고요. 왼쪽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른쪽 5번 보시면은 이게 국가 간의 디지털 경제 격차 해소까지도 대한민국은 하겠다라고 선언적인 모습으로 있기는 하고 얼마나 할지는 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AI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칩의 GPU 옆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앞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대한민국이 초록색인데요.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D램과 랜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AI 혁명의 주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동시에 휴먼 캐피탈도 많이 이제 만드는 나라이고요.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컴퍼니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남아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잘 빌드업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는 나라인데 저는 이제 사우스 에이시아나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쪽에서 우리나라랑 좀 리저널 코퍼레이션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그것이 비단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그 베트남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서울대 교수들이 한 번에 한 30분이 이제 베트남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트래블을 가셨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 대학이 잘 생각해봐야 될 때 왜 베트남 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런 백그라운드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들 파워 국가로서 이제 양대 강국인 중국과 미국의 좀 엣지를 사용해서 이런 비단 결실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AI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의 연구력 자체는 사실 되게 슬프게도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이나 미국을 예를 들어 일부 리그라고 본다고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는 1.5부 정도 된다고 보고 대한민국은 약간 2부 리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교수의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자를 서포트하는 샐러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적었는데요. 제가 이제 불과 한 열흘 전까지 홍콩 과기대 교수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홍콩 텍스를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제가 연세대학 교수로 와서 월급이 진짜로 3분의 1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텍스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커리어가 이제 많이 와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젊은 이제 막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오면은 3분의 1,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에 있으면 그거의 3배를 받는 이런 형국에서 그냥 애국심만으로 대한민국에 오는 학자들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하여튼 그렇고요. 샐러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환경, 예를 들어 티칭 로드라든지 학생들의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참 좋은 학자들을 받기 어렵다. 뉴스에서는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하다가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만 뉴스가 되는데 사실 제가 외국에 있었던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좀 들어오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서울 집값도 되게 비싼데 들어올 수 있는 돈, 전세 자금도 하나 없으니 할 수 없이 여기 있는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맨 밑에 뷰렛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국제화 수준이 아직 이제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학 랭킹들을 이제 유심히 늘 보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연세대학보다 위에 있는 대학 중에서, 예를 들어 혹은 상위 50개, 60개 대학 중에서 우리 대학보다 국제화가 덜 된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또 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빼고요. 우리나라 큰 나라도, 그러니까 중국처럼 이제 뭔가 자국 내 풀이 크면은 모르겠는데 작은 나라에서 이보다 더 앞서 나가려면 외국 탤런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 연세대학이 많이 국제화, 특히 학생들 많이 국제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허울뿐인 국제화다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대부분 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제대학 아니면 언더드 국제학부, 이런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 싱가포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비교를 하면은 그런 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과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제가 있던 홍콩 과기대의 경제학과의 교수가 35명이었는데
홍콩 사람은 5명도 안 되고 중국 사람이 한 10명, 15명 정도 되고 나머지 다국적 군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 탤런트 분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외국 대학 한국말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오면요, 그 과에서 약간 왕따처럼 살거든요. 교수 회의도 영어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 교수가 30명인데 외국인 교수 1명 오면은 그분을 위해서 사실 영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크리티컬 매스가 올 수 있도록 팀으로 딱 만들어 줘서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뭘까 크리티컬 매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좀 챌린저들이 있는데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교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에 반응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가 인센티브 디자인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인센티브는 연구를 안 하고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로 엄청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의 주요한 대학들은 그게 아니라 네가 연구를 해서 연구에 좋은 성과를 내면은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는데 뭐 시간 관계상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주 여건이 저는 동시에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영어 이제 아까 교수회의 영어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또 한 가지 제가 한국에 와서 뭘 해봤냐 하면요, 내가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뱅크 어카운트를 여는 거, 내가 외국인이라고 가정하고 레스토랑 가서 식사 주문하는 거,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허들이고요. 우리 학교에서 사는 학생, 그러니까 우리 학교 연세대학부터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영어와 바이링구얼을 탑재하는 형태로 모든 공문서도 한국말과 영어가 기본 디폴트로 같이 깔리는, 이게 사실 번역하는 게 요새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AI 혁명 덕분에 그냥 넣으면 바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아래 한글 제발 쓰지 말고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충분히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인터내셔널 서포트 이그젬플들이 글로벌 벤치마킹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웨덴, 타이완,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리서처들이 처음 들어오면 5년간 혹은 10년간 텍스 리덕션, 인컴 텍스 리덕션 엄청 해주고요. 홍콩은 인구 800만인데 국제학교가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국제학교의 학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학교를 이제 귀족화 시켜놨고 되게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놨고, 저는 이런 것부터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 또 포스텍, 포항에 국제학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포항에 국제학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포스텍에는 외국인 교원을 뽑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어떤 외국인 교원이 거기 와서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국제학교도 좀 편안하게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정주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은 가서 우리가 글로벌 탑 10 탤런트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의 월급도 낮은데요, 탑 탤런트인 외국인 교수님들을 만약에 불렀다고 쳤는데 그분이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면은요, 연세대학교 교수 월급을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게 작동하지 않는 마켓 상황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 이 대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좀 글로벌 시리즌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충분히 좀 많이 가져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AI 혁명의 과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니퀄리티도 생각하고 또 글로벌 시리즌으로서
이렇게 저개발 국가까지 함께 고려하는 그런 우리 연세대학교 또 우리 대학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사람과 인스티튜션이 아주 다 바뀌어야 되고 그 인스티튜션 바꿔 나가는 과정에 우리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다시 AI 탤런트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고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지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와 AI에서 소외됐던 국가들과 우리의 에코시스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학생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학계로 진출하는 분들께 낙담이 되지 않는 그런 발표 오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네. 뭐가 낙담을 시켰나요? 여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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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따 플로어에서 자유 토론이 있을 테니까 그때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요. 이제 이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밀이고요. 또 동시에 AI 혁신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AI 혁신연구원 소개를 간단히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AI 연구원, 세계적인 연구원을 수립하라는 의도로 기부를 받아서 작년에 출범을 했고요. 총 6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특징은 다른 AI 연구소들이 대부분 이제 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기술도 물론 하지만 사회적인 임팩트, 우리 생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토론에서 이제 얘기를 든 게 AI와 대학인데요. 이제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AI가 세상을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나름 정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정리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다음에 대학에서 결국은 사람들을 인재를 개발하는 건데 육성하는 건데 인재란 무엇이냐? 인재의 능력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연구란 무엇이냐? 하여튼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많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AI가 만들어갈 세상을 AI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쉐이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생각을 해볼 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다 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혁명이 나왔을 때 자동차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 마음대로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기술력이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대신에 자동차에 대해서 쉐이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교통 신호가 어떻게 되고 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도 AI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에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대학은 크게 두 가지 조금 약간 상충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AI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는 순간 그는 바로 국가 경제 후퇴, 우리 삶의 질의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이번 컨퍼런스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던 AI의 부정적인 효과, 예를 들어서 디지털 AI 디바이드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학이 미리 선제적으로 일이 생기기 전에 이거를 알려주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연구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현재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분야마다 AI가 사용되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에서는 당연히 AI 기술 자체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에서는 AI를 기존의 과학적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알파폴드 노벨상 받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사회과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AI의 사회적 임팩트 이런 쪽 연구가 많이 되면서 동시에 AI와 관련 없는 주제라 하더라도 AI를 연구에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에 쓴다든지 데이터 컬렉션 이런 쪽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장 조사한다 그러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요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AI로 소비자 에이전트를 수없이 만들어서 당연히 성격을 따로 부여하죠. 그걸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AI는 대학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수많은 지금 혼란과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를 강의실에서 허용을 해야 되느냐, 대학에서 AI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코딩을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도 AI가 발전해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코딩은 대학생들이 전공불문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AI를 연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AI를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수단으로 툴로 쓰는 사람들은 코딩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AI가 코딩을 다 해주기 때문에. 단 반대로 더 중요해진 건 뭐냐, 그렇게 해서 나온 분석을 해석하는 능력은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가 잘못된 결과를 줬을 때 그거를 발견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서 중요한 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데, 그럼 인재라는 게 뭐냐, 즉 우리가 원하는 인재들이 갖춘 역량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당연히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 다르고 인문학 다르지만 제가 아무래도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 쪽 시각에서 보면 인재는 결국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인데, 문제 해결 단계를 좀 살펴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즉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 문제가 왜 생겼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솔루션을 실제로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각 단계에서 AI가 얼마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AI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잘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건 AI가 잘 못합니다. 물론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AI가 만들어낸 솔루션은 약간 뭐라 그러나요? 밍밍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좋은 창조적인 솔루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AI가 잘못하는 게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AI는 답을 제시할 뿐이지 이걸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거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걸 순위를 매겨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솔루션 제너레이션이나 혹은 문제의해서 AI가 잘 못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AI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새로운 능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창의성이라든지 혹은 테스트 날리지라는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인데, 테스트 날리지는 그 반대가 이제 익스플리시트 날리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형식지, 암묵지라고 하죠. 그래서 암묵지는 결국은 문서화가 안 되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든 램지나 혹은 안성재 셰프의 레시피를 받는다고 그분들처럼 요리를 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의 요리 지식은 문서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날리지. 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문서로 표현이 안 되는 날리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테스트 날리지가 익스플리시트 날리지만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AI를 생각해 보면 AI는 익스플리시트 날리지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거든요. 결국 AI는 암묵지 학습 못합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은 게 AI도 비디오 같은 거에서는 암묵지 학습을 하는데 그건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묵지가 결국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해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암묵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째,
암묵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전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제, 도제. 그 사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10년, 20년 동안 계속하는 거죠. 그 스타워즈의 제다이 기사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업 같은 데서는 이런 방식을 거칩니다. 일단 형식지, 다큐멘트 같은 걸 열심히 배워서 자기 내부화를 시킵니다. 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적용을 해봐요. 그러다가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암묵지를 스스로 개발하는 겁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암묵지를 개발할 때 중요한 전제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지식을 내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화를 시켜야만 그걸 바탕으로 암묵지를 암묵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갑자기 준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적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묵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암묵지가 만들어진 환경은 대부분은 피지컬입니다. 즉 물리적인 세상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때 올해 초에 인터뷰할 때 피지컬 워크, 뭐 배관이나 뭐 배선, 용접 같은 거는 아마 AI가 대체하기 힘들 거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배관이나 이런 일에는 수많은 암묵지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의성을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창의성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은 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관련이 없던 거를 관련지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AI가 창의적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AI한테 프롬프팅을 야, 이 답변 창의적으로 해봐. 그러면 뭐 그럴듯한 창의적인 답을 내놓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정말로 창의적이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AI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과거에 자기가 학습한 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확률이 낮은 새로운 링크는 안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링크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창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진 새로운 링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AI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론 뭐 100년, 200년 후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창의성 부분에서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하는 조건들은 저희 경영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난리지를 갖고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면서 고민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잠깐 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즉 슬랙 타임이라고 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 그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창의성도 기본적인 지식은 자기가 내재화가 돼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연결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면 창의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대학 교육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오늘 첫째로 연구 측면에서는 AI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야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전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뒀던 지식 전달, 정보 전달은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AI로 찾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성이나 테스트 날리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테스트 날리지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날리지를 내재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아직은 대학에서 다른 분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정말로 중요한 지식인지에 대한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앞으로는 지식의 전달,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이론이 있다, 그거보다도 그걸 실제로 적용하면서 암묵지를 제가 개발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이든 암묵지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persistency,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파고드는 거,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결국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그럼 어떤
기회가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은 산업이 다양합니다.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다양한 암목지를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한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또 기술을 좋아합니다. AI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창의성이나 암목지를 개발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 한국 문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뭐든지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K-팝도 수많은 외국의 음악 장르들을 섞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이 좀 만들어질 토양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풀 AI 스택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진짜 완벽한 풀 스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은 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고요. 또 로보틱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컨텐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발전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별도의 발표와 같은 밀도 높은 토론을 해주신 이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것의 주체가 과연 개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럼 협력의 장은 어떻게 대학에서 제공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밀 교수님 토론에 대해서 혹시 김현철 교수님 코멘트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네네, 해주시고 짧게, 굉장히 예. 짧게 하고 플로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암묵지 창의성 AI가 아직 가지 못한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올해가 이제 AI 에이전트의 해잖아요. 제가 요새 매일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주로 쓰고 있는 AI가 4개가 있는데요. 걔네들끼리 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자동으로 안 돼서 제가 이제 모든 질문을 다 그 4개한테 해서 답이 나오면은 그걸 다 모아다가 이렇게 붙이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게 하나로 멀지하면서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더 할게요.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올해가 이제 이쪽으로 발견되는 해인데 아까 제가 이성환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 대 인간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뭔가 구름이 더 이렇게 우리 사이가 생깁니다. 우리 사이가 생긴다. 이런 걸까 뭐냐면 지금 AI 에이전트가 생기면서 AI들끼리 대화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 있다.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의 창의성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수준의 창의성은 이미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NIH에 있는 모든 연구 결과들을 얘네들이 새롭게 모두 다 학습을 하면서 영역이 빈 게 뭔지 다음 연구는 요겁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그럼 창의적이냐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다음 연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건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학자의 아주 대가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 있고 또 연결되면서 창의성이 어떻게 발견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저는 대학 교육까지는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교육에서 인류 역사 호모사피엔스 20만 년의 역사에서 지덕체가 이렇게 보니까 지식 그 다음에 성품 그다음 우리의 이제 피지컬한 능력 지덕체 이런 것들이 같이 밸런스를 그렇게 3개 다 중요했는데 한 지난 50년 100년만 지가 유일하게 엄청나게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재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원래 디폴트는 아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좀 밑으로 그거가 중요성이 아무래도 덜해질 거고 다시 좀 우리의 사람의 웰라운디드 된 교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치동이 없어질 수 있는 대치동의 그 교육이 좀 수그러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창의적으로 답변을 해라.
그럼 어느 정도 창의적인 답변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는 좀 더 극단적으로 야,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조합을 만들어내봐 하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조합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AI가 아직은 판단을 잘 못하고요. 또 하나는 그 창의성에서 새로운 것들을 연결을 할 때 AI는 결국은 자기가 학습한 범위 내에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물론 AI가 학습량이 엄청나지만 AI가 학습을 절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 그죠? 느낌 이런 것들은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련 지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의성은 AI가 조금 할 수 있지만 진짜 결정적인 중요한 창의성에서는 아직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100년, 200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사람들이 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덕지에 대한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동의 안 하는 거는 대치동 학원가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치동 학원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식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가 대학의 역할인데 포용적인 AI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대학의 역할인데 저는 이 포용에서 AI를 포함하는 건지 로봇 사람을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 사람을 더 인간답게 포함하는 건지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온 것 같고 AI와 인간의 상호작용도 좋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대학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교육학자로서 개인적으로 하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려고 하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시면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2학번 이채영이자 이 세션 담당했던 인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밀 교수님께서 이제 지식을 전달보다 적용하면서 암묵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이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밀 교수님께서 직접 해보신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이 있으신지 또는 연세대학교에 건의하고 싶으신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 방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 경영학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을 강조를 했거든요. 저희 학교만 해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과제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에 이제 신촌의 커뮤니티 거기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경영상에 뭔가 도와줄 건 없는지 그걸 프로젝트를 하고 학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더 다양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오픈 유니버시티, 즉 누구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교류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래야 더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수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50명, 상경대학 학생들 50명을 한데 모아서 자리도 임의적으로 이제 딱 정확하게 섞어서 앉고 마니또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제 렉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중에 제 렉처는 1시간 넘지 않고 2시간 내내 사실은 토론하는 수업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사실 AI가 지식 전달에는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진짜 내가 더 이상 하는 거는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최대한 지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강의 영상을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고 학생들한테 그거를 보라고도 안 하고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whatever AI 넣으면은 되게 요약을 잘 해주거든요. 요약을 보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알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오자마자 토론을 시작하는데 앞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10가지 주제가 있으면은 100분 토론처럼 모두에게 앞에 와서 토론하는 게 있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옆에 한 3인조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 시간을 넣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지식의 일방적인 전수, 사실 경영학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 많이 하는데 그랬던 것이 좀 바뀌는 계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학교 전체적인 차원으로 좀 으쌰으쌰하는 쪽으로 좀 그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연구원 나지훈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AI에게 창의적 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셨을 때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창의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것조차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답변 개체 수가 적었던 것들,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해서 대답을 내놨더니 좋아했던 것들을 통계적으로 학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진짜 창의적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아직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그럼 창의적인,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기준으로서의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AI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AI가 인간을 교육하고 인간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AI 기술의 작동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작동하는 방법은 뭡니까? 제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한 패턴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아무리 창의적이고 싶어도 AI는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밖의 거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현재 작동하는 방식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영대학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경영 전략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 교수라고 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본교 기획실에서 기획부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좀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들께 학교에서 지금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인클루시브 AI 퓨처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모더레이터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프로젝트 수업을 하나를 평생교육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팀이 무료 AI를 쓰느냐 아니면 30만 원짜리 AI를 쓰느냐에 대해서 이 팀의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는 거라는 것이 있어서, 그럼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이거를 구독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것만 써서 너희의 팀 프로젝트를 해라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딱 사실은 그 학교 차원의 서브스크립션을 여러 AI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예를 들어 세브란스 병원에 전사적 AI 도입을 하려고 이제 이제 이렇게 준비팀을 꾸리는데 컨센서스가 일단은 안 되거든요. AI 안 써본 사람도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에 4,000개 주요 기업들, 전 세계에 있는 CEO들과 이사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도입된 AI가 회사 내에 도입된 비율은 80%인데 CEO가 AI를 쓰고 있다가 올해 1월인데 쓰고 있다가 70%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이렇게 그 CEO들이 일주일에 쓰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약간 이런 형국이라서, 어쨌거나 지금 AI를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AI를 하려면 일단은 AI에 쓸 수 있게끔 잘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학이 할 때는 전 교육 방식 개혁에 좀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토론식, 프로젝트식, 최대한 강의를 이제 강의를 하지 않는 형식, 이런 것들이 좀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이니셔티브가 없으면은 일단은 웬만한 교수들은 그냥 하던 대로 아직은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은 좀 학교 차원의 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됐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민희 교수님께도 사실은 이제 부탁드리려고 오늘 좀 생각했던 건데,
AI 혁신연구원 하시고 저는 이제 인구와 인재 연구원 하거든요. 저희의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AI 와치독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 AI로 인해서 뭐 실업 될 수 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막 그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회가 리스폰스 해야 되는지는 사실 지성인인 우리 대학의 역할이라서 이런 연구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AI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일하고요. 이걸 조금만 더 넓혀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저는 AI가 등장하면서 사회 계층 간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오히려 격차가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AI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지식의 격차가 옛날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이전에는 저기 도서관 하나 없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량과 대도시의 정보량의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났는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정보 격차가 많이 줄었듯이 지식도 예전에는 지식을 이미 옛날부터 많이 개발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많았는데 지금은 AI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그 지식을 또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형식지에 대한 지식 격차는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나 국가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인 좀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한테 AI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걸 하면은 훨씬 더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커멘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의학 교육학을 하고 있는 또 사회공헌원을 맡고 있는 안신기입니다. 이미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연세대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대치동 방식의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해서 가장 최소의 에너지로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식은 AI가 우리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의학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좋은 의사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기보다는 보다 나은 결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될 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힌드런스는 뭐냐, 가장 큰 장애는 뭐냐. 저는 회심하지 않는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기가 배웠던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적어도 교육은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제가 본부 캠퍼스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의과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교육과정 개편을 할 때 받는 저항은 이미 내 방식으로 성공적인데 왜 바꾸라 그래 하는 그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10년 앞을 보고 회심하는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는 혹은 패스트 팔로워들을 끄는 만들어내는 것이지 진짜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교수 개인의 제가 회심이라고 표현했는데 회심과 선의로 바꿀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핵심 가치와 그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학습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시스테마틱한 레포메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1.26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저께 그 4개 대학 총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실 때 AI 네이티브 대학이 되겠다라는 움직임을 매우 겸손하게 포스텍이나
아니면 서울대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매우 얼전트한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괜찮은 이슈가 아니고 매우 절박한 이슈로 토론하고 그래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어떤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 이 전략을 가진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학교가 큰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인클루시브 AI가 되는 거지. 학생들을 위하여 이 AI 구독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런 큰 비전과 방향 가운데 결정되는 구체적인 결정이어야지 그 하나 어떤 조치가 학교를 바꾼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점점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과 컨텐츠가 이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가 점점 들어서 결국은 저도 바꿔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요. 이게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기관의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두 분 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